사실은 내가 고등학교 때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교학과를 간 겁니다. 이제 서울대 외교학과를 들어갔는데 무식했지. 왜냐하면 외교학과 들어가면 거기서 외교관 시험 공부를 시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입학식이 끝나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과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학과장 교수님이 올라오시더니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딱 하나다 그러더라고. 이제 정치외교학과라고 그러지만 학문적으로는 외교학이 아니라 국제정치학입니다. 분단이 국제정치적 원인으로 인해서 생긴 만큼 그 분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제정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외교학과를 따로 설치를 했다. 외교관이 되고 싶은 사람은 별도로 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해서 시험 공부를 하고 국제정치학을 배워가지고 국가적으로 할 일은 통일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이다. 그래서 그럼 난 외교관 되고 싶어서 왔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외교관 되는 꿈은 좀 접었어요. 별도로 공부를 하라 하니까 대학에 와서는 술도 먹고 놀아야 되는데 그 시험 공부하겠다고 도서관 가서 공부만 할 수 있어? 그 공부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이제 반기문 전 외무장관이지. 그 양반은 뭐 수업만 끝나면 바로 도서관 갔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 이거 술 먹어야 되니까. 근데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국제정치학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통일 문제와 인연을 맺었다고 그럴까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71년 4월 18일 날 당시 7대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신민당 후보 김대중 그 후보의 연설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김대중 후보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연설을 워낙 잘한다고 그러니까 좀 연설 기법을 배우겠다고 장춘단을 간 거예요. 4월 18일 날.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난 내 날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입니다. 여러분, 중국과 미국 관계를 보시오. 닉슨 대통령이 중국 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딸 신혼여행은 중국에 보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세계는 지금 평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 씨는 국민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박정희 씨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을 하려면 좀 공부 좀 하라고. 육대 정세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조그마한 국내 정치에만 악용하려고 하지 말고 크게 아세아와 세계 문제가. 근데 얘기를 쫙 풀어나가더니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 미국과 소련이 가까워지고 있고 또 중국과도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런 판에 남북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남북 간에도 기자교류도 하고 뭐 스포츠 교류도 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은 남북이 서로 그 공존할 수 있도록 뭐 교차 승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아니 현장 정치인이 저렇게 말하자면 국제 정치학에 대해서 유식한 얘기를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거 진짜 국제 정치학이 통일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내가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석사 과정에 막 입학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학문적으로는 통일 문제를 가지고 학위를 쓸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었어요. 지금은 통일 문제 가지고 학위를 쓰지만 그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원래 태어나기를 해방 전에 저 북만주에서 태어난 관계로 어릴 때부터 이제 한문에 좀 관심이 많았었고 중국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관계로 중국 문제를 가지고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도 중국 문제 가지고 박사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 올라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77년에 통일원에서 영구직 공무원 공채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거기에 그 시험에 응해가지고 이제 합격을 해서 77년 11월부터 국토통일원의 공무원으로 이제 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77년부터 지금까지 계산하면은 약 한 47년 넘었고 48년째 통일 문제를 직업적으로 뭐 연구하고 다루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밑에서 77년에 통일로 들어서 밑에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박정희 정권 시절이에요.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이제 남북대화 운영부장을 했고 또 대우 정부 시절에는 통일연구원 부원장으로 했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는 아니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통령 통일비서관으로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람을 쭉 뽑아가는 거니까 청와대 비서실은 캠프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은 그 각 부처에서 또 사람을 뽑아 올라갑니다. 저는 이제 캠프 출신은 아니고 통일부 출신으로서 이제 통일비서관을 3년 8개월을 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야. 김대중 정부 들어서 갑자기 내가 통일부 차관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상하는가?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사실은 굉장히 이런 관계입니다. 정적이지. 그 정적의 비서관을 3년 8개월이나 했던 사람을 자기 정부의 차관으로 임명한다는 게 그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란 말이야. 대개 그거 다 자기 편 끌어들이는 건데, 그 이제 뭐 차관이 됐으니까 그 정부에서 일을 하게 됐고, 그 이전으로 김대중 정부 말년에 다시 장관 임명을 또 받았고, 김대중 정부 말년에 장관을 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까지 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새 정부를 꾸릴 때 그냥 통일부 장관은 그대로 계속 하라 하는 식으로 해서 내가 통일부 장관을 김대중 정부 말년과 노무현 정부 초에 2년 반에 걸쳐서 통일부 장관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통일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뭐 경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의 그 간접적인 만남, 71년 4월 18일 날, 그게 오늘날 나의 그 어떤 그 직업적 전문성을 출발시킨 지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공산권 연구관은 요즘 식으로 하면은 3급 공무원이고, 그 당시에 나는 4급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운이 좋았던 것이 4급으로 들어갔지만은 78년에 소위 논문 공모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정치 외교 분야 뭐 또는 남북관계 관련해서 그 논문 테스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1등한 사람은 1계급 특진을 시킨다 해서 내가 승진하고 싶어가지고 죽으라고 논문을 써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3급으로 올라섰지. 70분야에. 공무원 세계에서 한 급 먼저 승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막 올라가는 거니까. 말하자면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대령에서 준장되는 것하고 비슷한 격이에요. 내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 밑에 통일비서관을 했는데 그 옆에 이제 외교비서관도 있고 국방비서관도 있고 뭐 그런데 국방비서실에는 이제 군인들이 나오죠. 대령까지는 쉽게 올라가는데 대령에서 준장되는 게 없더구만. 준장이 된 다음부터 준장, 소장, 중장, 대장 가는 데는 어떨 때는 1년, 1년 반 만에 그냥 막 한 계급씩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 특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논문으로 1계급 특진을 했던 것이 내가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 차관을 발령받을 수 있었던 그 시작이었다고 봐요. 김대중 대통령이 24년생이니까 새는 나이 45이에요. 만 나이는 44밖에 안 되고. 그런데 아니 현실 정치인이 대학 교수보다도 쉽게 얘기해서 더 유식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국제정치 판세가 돌아가는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야 이게 석사 박사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때 내가 야 독학이라는 게 무섭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나중에 이제 뭐 차관 장관 내지는 퇴임 후에도 자주 이제 부르셔가지고
나를 김대중 평화센터 부의사장을 또 시키셨다고 노무현 정부에서 끝나고 나오니까 그 자주 이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은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말씀이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진짜 굉장히 요식해요. 그 김영삼 대통령 그 자녀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문장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서량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양반은 또 탁월한 현실 정치 감각은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두 분 양김을 비교해 보면은 박식헌 면에서는 YS와 DJ는 하늘과 땅 차이야. 그래서 내가 독학이 무섭다고 그러고 그 점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독학하신 분이에요. 부산 상고 나와서 이제 고시 합격해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거기도 독서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인류대학 인류학과 가는 걸로서 만족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인생 전반에서 뒤질 수가 있다. 차라리 약간 부족한 걸 느끼는 게 낫다. 제가 그때 45살 된, 세는 나이 45살 된 현실 정치 하는 얘기를 보고 놀랐고, 거기서 내가, 이게 일종의 통찰력이라든가 해야 하는 타고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타고나는 거다. 명문대학을 뭐 졸업하고 무슨 뭐 카트라인 제일 높은 과를 나오고 무슨 거기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미국 가서 그 박사까지 하고 와서 교수를 해도 시야가 좁고 짧게 보는 사람은 결국 그 긴 인생의 어떤 여정에서 그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 그분이 부자 부모를 만나가지고 대학도 갈 수 있었고 일본 유학도 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 24년생이니까 일본 유학도 갈 수 있었고 했으면 그 정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못 돼요. 거기서 만족하고 끝나요. 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장춘단 연설 때문에 빨갱이로 찍힌 거예요. 그런데 빨갱이로 찍은 이유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저대로 놔두면은 소위 그 정치의 판에서는 소위 이슈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적 관심사를 누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 리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표심이 그쪽으로 쏠리면은 내가 다음번에 저 사람한테 대선에서 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불안감을 갖게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빨갱이로 나기를 찍었지만 바로 그 71년 4월 18일 날 장춘단에서 제기했던 스포츠 교류, 기자 교류, 스포츠 교류 이산가족 상봉 그 중에 하나 이산가족 상봉 그 사업 아이디어는 박정희 대통령이 가져갔어요. 71년 4월 25일 날 대통령이 된 뒤에 그해 8월 12일 날 적십자 총재 이름으로 북한한테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원래는 그게 8.15 대통령 경축사에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당시에 총리였던 김종필 총리가 그 일본 기자들 앞에서 이번 대통령 경축사에는 6.25 때 헤어진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하기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상하게도 내신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기사를 잘 안 주는데 외신 기자들 앞에서는 보안이고 뭐고 없습니다. 막 서비스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일본 신문에 그게 기사 나가버렸어요. 그 8.15 경축사가 이제 김이 새버린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경축사에서 빼가지고 사흘 전에 당시 최두선 적십자 총재로 하여금 발표하도록 했어요. 최두선 총재는 그 유명한 3.1 독립선언문을 쓴 최남선 선생의 동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십자 회담이 시작이 돼요. 이산가족. 그때 아이디어는 빼가고 그래서 그거를 소위 그 박정희 정부의 소위 그 이 대중적 지지를 높이는 그런 아이템으로 써먹고 그리고 김대중 후보한테는 빨갱이 딱지 붙이고 일석이조로 돼. 그러니까 그때 이 박정희 대통령도 그
김대중을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앞서가는 얘기를 하면은 언제 또 이 뒤통수 맞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김대중에 대한 탄압이 무지막지하게 시작이 됐고 결국 73년이죠. 납치까지 도쿄에서. 나중에 그 한 85년인가 일본을 갔을 때 그 김대중 대통령이 납치됐던 그 호텔까지 내가 한번 가봤었어요. 어떤 구조이길래 잡혀갔는가. 근데 뭐 호텔이 뭐 비슷하더만. 하여튼 그때 그 굉장히 통찰력 있고 해안이 있는 정치인의 모습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공포까지 느꼈기 때문에 빨갱이 딱 집어치고 그러면서 그 이슈를 자기 걸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